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제2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2항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에 앞서 절차 면에서도 전혀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는 비상계엄이나 어떤 경우라도 침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하게 침탈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헌 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형법 제91조, 헌법 제114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였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 충돌 사태까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불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진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3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국론분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적이 있었지만 그 분론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꼭 그게 우리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군인을 이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막았으면 아마 그거는 논리와 상식일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못 막았을지. 그게 국회를 갖다 저희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가 그 헌법 기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한 그 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상식과 논리에 맞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거의 수백 번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계엄 사건에서 공통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까지 몰려가지고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 해제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드러낸 적도 없고 그 사령관들이 무슨 뜻에서 뭐 저희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뭐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어떤 이건 뭐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저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술 부분들이 다 하나씩 쪼개져 가지고 그 군인이 들어가서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말 있었을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회에 부여된 그 자율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22번을 남발하면서 그것도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 방송에 관계된 방통위원장, 장관들 무차별 탄핵 소추를 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어떤 안보라든지 국민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을 하는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그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부여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선례를 따라서 주어진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정권 탈취를 위한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남발할 것이고 정치는 불안정하게 되며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은 나락으로 가며 그 다음에 행선지는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남미 같은 그런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읽은 책이 생각납니다. 히틀러 시대의 그 선전가들이 법률가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법률가는 정치가 만든 현실을 미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헌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보여주셔야 되고 87년 체제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 절대 우위의 헌법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이지만 자제를 했어요.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한두 번도 잘 안 생겼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 22건, 그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또 7건 돼서 29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이 규정의 해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 토론과 조사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오고 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지금과 같이 무조건 탄핵 소추하고 소송 기록을 수사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 재판에 원용해서 쓰는 것은 국적 문란을 초래하는 것이고 헌정을 문란케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이제 그 해석을 바꾸셔서 헌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소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 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서 행사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할 수가 없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법 질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기해서 더군다나 그 경비단장의 직인을 위조에 감염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어떻게 마무리해 주장할 수 주십시오. 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으로 규정이라고 했지만 폭동도 전혀 없었고 파견한 계엄군인 숫자에 비추어서 국회의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계엄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체적 국무회의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그때 국무회의가 있은 건지 그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을 뭐 아예 사실 그 문서 송부 촉탁이 지금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 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포고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작성했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피청구인 측에게 묻습니다. 네. 지금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에 대해서 이 사실조회로 사실조회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용현 장관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1월 14일자 답변서 3을 내시면서 그 답변서에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것은 맞다 그런 거죠? 그 취지는 맞는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은 장관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서면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김영현 증인을 물어본 후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십니까? 예.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그 표현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방한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러면 이 사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이 답변서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그 계엄 그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면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반국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에 기재를 하셔서 네.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자 포고령이 지금 그 포고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한 답변으로 1월 14일자로 답변서 3을 제출하셨지요. 네.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이죠. 병력을 네. 투입한 거. 그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맞습니다. 서면에는 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써낸 내용에 네,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네. 서면으로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일은 1월 21일 오후 2시, 그 다음 4차 기일, 5차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사무관은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3차 내지 5차 기일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고 쪽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거는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신문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은 2월 1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요. 사무관은 피청구인에게 6차 내지 8차 기일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와 관저 둘 다 송달하십시오. 그리고 정인 김용현 정인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사무관은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인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